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축 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설비가 지금 분야가 굉장히 많죠. 14개 장르로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9급의 경우, 국가직 9급은 한 6문제 정도가 현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기본적인 위주로 해서 딱딱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장 총론에서 건축 설비 쪽에서, 그래서 1장 부분에, 총론 부분을 다뤄놨습니다. 총론. 그래서 이 총론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7급이나 이런 9급 시험에 보면 이 단열재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통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초 이론 쪽에서 살펴보신 이런 총론에서는 마찰 손실수도 개념을 간략히만 이해해 두십시오. 마찰 손실수도. 자, 마찰 손실수도는 유체가 간 내부에 흐르면서 마찰 저항에 의해서, 마찰 손실에 의해서, 마찰 손실이 생기는데 그걸 물의 높이로 환산한 것이 바로 이 마찰 손실수도의 개념이 되는데, 자, 이 마찰 손실수도는 그 식을 보시면 마찰 손실 계수,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자, 이 간의 길이죠. 간의 길이를 갖다가 간의 직경으로 나눈 겁니다. 간의 직경. 그래서 유속의 자성의 2배의 중력 가속도죠. 가속도로 나누어진 것이 마찰 손실수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찰 손실수도의 식에 대해서 이를 간략히 하죠. 그럼 마찰 요거는 지금 현재 보시면 비례관계죠. 분자는 비례관계에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반비례관계에 성립합니다. 반비례관계.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자, 물의 팽창과 수축 개념을 다루고 있죠. 물은 끓이면 보통 4도씨 물이 기본이 되죠. 보통 표준기압에서 이 4도씨 물. 4도씨 물이 최소 부피이면서 최대 밀도는 최대죠. 최대 밀도가 되는 지점이 바로 이 4도씨 물입니다. 그래서 일기압하에서 이 4도씨 물을 기준 잡았을 때 4도씨 물이 1세제곱센치가 바로 1cc가 되죠. 1cc요. 1g이 되죠. 1g이면서 1ml가 됩니다. 그래서 물 1세제곱센치가 1cc면서 1g이면서 1ml 개념인데 물을 보통 기준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피가 4도씨 물이 100도씨 물까지 이제 끓게 되면 부피가 약 4.3%만큼 최적 팽창이 생기고,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기로 되면 약 1700바만큼 최적 팽창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수압과 수도의 관계를 거기 해놨는데, 그래서 기구의 최저 필요압력 부분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면 보통 수압과 수도의 관계는, 수압은 현재는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죠. 수압을 물의 높이 수도로 환산하려면 곱하기 100을, 약 100을 해주면, 물의 높이 수도 메다의 개념이 나옵니다. 반대로, 물의 높이를 갖다가 압력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대략 0.01을 하면, 대략 이제 수압 메가파스칼 개념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기구의 최저 필요압력 개념이 거기 등장되고 있습니다. 간략히 한번 봐두십시오. 그래서
보통 세정 밸브나 이런 샤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압력이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봐두실 때 세정 밸브 세정 밸브, 우리가 세정 밸브를 플러시 밸브라고 칭하죠. 네, 플러시 밸브. 그리고 샤워, 자동 밸브 이런 거 같죠, 압력이. 그래서 세정 밸브나 샤워의 경우는 자 0.07MPa 보통 이상이 되죠. 이 최저 필요 압력이 됩니다. 최저 필요 압력.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탱크에서 높이가 7m의 수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작동되기 위해서 물탱크가 떨어지시면 약 7m만큼 높이가 떨어져야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작동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최저 필요 압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압력은 너무 크면 사용하기에 나쁩니다. 압력이. 그래서 최고 압력을 잡고 있는데 호텔이나 사무소 이런 거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용도나 호텔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0.3에서 0.4MPa 이하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소 일반 건물의 경우는 사무소는 약간 더 커도 됩니다. 사무소는 0.4에서 0.5MPa 자 요거 이하로 보통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최저 압력부터 해서 최고 압력 사이 정도로 설계하지 원활하게 작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혼합의 개선은 뭐 플러스 해가지고 전체 양으로는 하나 주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열 부분, 단열은 여기 쪽은 계산 쪽은 잘 내지 않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단열에 대해서 이 단열적인 측면을 봤을 때 단열은 뭐 내단열, 외단열, 중간단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단은 연료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단열 개념이 되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나오는 단열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번 해두시고요. 자, 이는 진공 단열재. 자, 이 진공 단열재가 무엇이 진공 단열재인가 하면 단열재 내부를 갖다가 단열재 내부를 자 1mB의 자 압력으로 처리한 거죠. 기압으로 1mB의 압력으로 자 이 진공 처리한 단열재입니다. 진공 처리한 자 제품이 바로 진공 단열재가 됩니다. 진공 단열재. 근데 이 진공 단열재가 자, 기존 단열재보다 자, 이 단열 성능이 8배 이상 좋습니다. 8배 이상 우수합니다. 그래서 단열재는 열 전도율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거 열 전도율 값이 그래서 열 전도율 값이 우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하면 기존 단열재가 보통 요 사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0.031에서 0.045 요 정도 들어갑니다. 열전도 값의 단위는 이거죠. 와트 퍼 메다 길이 K 켈빈 온도 K 써져 메다 K 요에다 때 요 단위인데 0.3일에서 0.031에서 0.045 범위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이는 진공 단열재의 경우는 이 정도에 들어갑니다. 0.0045 와트 자 per 메다 K 자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진공 단열재가 굉장히 단열 성능이 좋게 생긴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간략히 봐두십시오. 그래서 이걸 기준 잡고 나서 자, 이제 단열의 내단열과 외단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열재적인 측면. 그러면 내단열과 외단열은 단열재의 시공을 어디 했느냐에 따라서 내단열과 외단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내단열과 외단열 개념은 자, 이 구조체를 기준 잡아서 구조체의 내측이냐 외측이냐를 나눈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실내고 여기가 실외가 되었을 때 자, 이 단열재를 갖다가 실내측에다가 단열재를 시공해 준 것. 이것이 내단열의 개념이고 자, 외단열은 그 구조체의 외기측에다가 설치해 준 거죠. 구조체가 있을 때. 자, 여기에 실내고, 여기가 실외다. 외부 부분에다가 단열재를 시공해 준 거. 이것이 외단열 개념이 됩니다. 외단열. 그러면 내단열과 외단열의 차이점은, 자, 우리가 보시면, 자,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자, 보통 이 내단열을 쓰게 되면, 내단을 쓰면 실내가 난방을 했을 때, 난방을 하면 열 관류장이 큰 단열재가 저항을 해줘요. 열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막아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자, 겨울철에 이 냉기에서 이 구조체가 차가운 상태로 방치된다는 거죠. 차가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외단열의 경우는 여기서 난방을 합니다. 겨울철 난방을 하면 자, 이 공기에서 이 고체로 열 전달이 돼버리죠. 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 고체가 데워집니다. 이 벽체가 서서히 데워지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빨리 난방은 안 돼요. 서서히 우리가 난방됩니다. 왜냐하면 열관류 저항이 큰 단열재가 밖에 있거든. 그럼 밖에서 차가운 냉기가 들어오는 것을 자, 여기에서 냉기를 갖다가 열관류 저항이 큰 단열재가 여기서 저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체가 차가운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내단열은 빨리 데워집니다. 난방은 하면 빨리 데워지고 난방을 정리하면 빨리 식는 특징이 있는 것이 내단열입니다. 그래서 얘는 간헐 난방. 간헐 난방은 일시적인 난방이죠. 계속적으로 난방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난방을 보통 간헐 난방이라고称해. 간헐 난방에 적합하고 외단열은 연속 난방 또는 지속 난방이라 하죠. 계속적으로 하는 난방. 그래서 여기에 적합도가 하는 것은 외단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측면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 내단열과 외단열 개념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난방을 정지하면 빨리 온도가 내려가고 난방을 정지해도 얘가 이미 데워있기에 열 용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정지했을 때 난방을 자 우리가 켰을 때 틀려집니다. 그래서 난방을 하면 실온이 빨리 상승하고 난방을 정지하게 되면 그럼 이 경우는 난방을 정지나 난방을 했을 때 난방을 가동했을 때 틀려진다는 거죠. 난방을 정지하면 온도가 빨리 내려가요. 온도 저하가 빠르고요. 온도 저하가 빠르게 발생하죠. 빠르게 생깁니다. 빠르게 온도가 저하돼요. 그리고 가동하면 빨리 온도가 상승하죠. 온도 상승이 빠릅니다. 상승이 빠르게 진행하죠. 네. 빠릅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얘는 서서히 데워지고 어떻게 서서히 식는 되죠. 난방을 정지나 가동했을 난방을 정지하든 가동을 하든 서서히
서서히 진행해.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내려가요. 얘는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열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외단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단열일 때문에. 그래서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런데 이 내단열을 하면 습기가 투과되면, 습기가 투과되면 내부 결로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내단열입니다. 얘가 내부 결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결로 위험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내단열을 시공했을 때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로를 갖다가 이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섭층을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방섭층 설치를 해주는데, 그 방섭층은 실내 측 고온부 쪽에, 고온부 쪽에다가 이 방섭층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이 외단열은 결로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죠. 결로 방지에 좋습니다.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왜 그런가? 이 외단 밖에, 그러니까 이 구조체가 데워지거든. 냉기를 밖에 차단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결로 방지 효과적인 게 외단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공을 하기에는 내단열과 외단열 중에 내단열이 시공이 용이하고 외단열이 시공이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내단열보다는 외단열이 이 공사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두시고, 특히 추운 지방 한랭지는 외단열 공사가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봐두시고요. 그런데 중간단열은 이 내단열과 외단열 중간적인 형태죠. 그래서 보통 사이에다 벽체와 벽체 사이에다가 단열재 쓰는 것을 중간 단열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단열에는 단열재를 분류를 하면요, 기본적인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포형 또는 저항형 단열이라고 합니다. 저항형 단열재. 보통 정지된 공기 상태가 단열재로서의 우수한 성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기포형 저항형 단열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주변에 시공되고 있는 게 저항형 단열재입니다. 그리고 단열재는 반사형 단열재가 있습니다. 반사형. 이 반사형 단열재는 우리가 알루미늄 박판을 활용하는 겁니다. 알루미늄 얇은 판. 알루미늄 이 박판을 갖다 설치해서, 열을 갖다가 반사를 하겠죠. 열을 반사시켜서 단열을 하자는 게 보통 반사형 단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반사형 단열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이 반사형 단열은 보통 저런 지붕 속 끝인데, 아니면 중공벽 끝인데, 지붕 속이라든지 아니면 중공벽 이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하는 형태가 반사형 단열이다.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게 좀 매달아서 열을 반사시키겠다는 것이 반사형 단열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속에 하는 거다. 공간. 그래서 그 부분에 하는 것이 반사형 단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로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저것이 있죠. 용량형 단열. 용량형 단열. 이 용량형 단열의 개념은 바로 이 지연시간, 보통 타임렉이라고 하죠. 타임렉. 그래서 이 타임렉을 이용하는 거죠. 타임렉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연시간. 그러면 콘크리트나 또는 벽돌이나 이런 자갈이나 이런 물 같은 거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활용하는 것이 용량형 단위입니다. 지연시간. 그래서 콘크리트나 이런 벽돌이라든지 또는 저런 거 있죠. 물 같은 거, 이런 것에 열 용량을 활용하는 거죠. 열 용량. 그러면 주간에
태양열에 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자, 이 야간에 서서히 식어가겠죠. 그럼 외기에서 외기 냉기를 침투해서 어느 정도 지연시켜 줄 수 있는 특성이 있을 겁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이 장에 급수설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설비. 그래서 이제 급수설비는 알아두실 것이, 거기 보시면 위에는 1번에 상수도의 공급 순서를 거기 해놨네요. 상수도의 공급 순서. 자, 그래서 이 상수도의 공급 순서는 급수설비에서 급수는 상수도 공급 순서에 대해서 상수도. 그러면 보통 상수도는 크게 이렇게 나눠지죠. 자, 치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수장이 있어요. 물을 만드는 데가 정수장이고, 원수를 치수하는 치수장이 있고, 그 다음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크게. 그러면, 자, 이 치수장에서 원수를 갖다가 치수를 하는 거죠. 치수를 하고요. 그러면, 서울은 8당댐이 될 겁니다. 치수한 물을 정수장으로 물을 보내주는 걸 우리가 토수라고 해요. 토수. 그리고 정수장에서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야 되겠죠. 정수를 합니다. 그래서 정수한 물을 배수지로 보내주는데 그걸 토수라고 칩니다. 송수. 보낼 송자. 송수. 그리고 배수지에서 배수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각 건물로 이제 급수가 되는 거예요. 각 건물로, 건축물로, 자, 이제 급수를 시켜주는 겁니다. 건물로, 급수하게 되는 거다. 급수. 자, 그러면, 그래서 외우실 때, 자, 여러분들, 치수가 뭐냐? 치도정, 송백. 그래서, 치도정, 자, 송수, 배수, 급수 순으로 간다. 여기서 배수는, 배는, 주의하실 것이 나누어서 공급해 주는 개념의 배수가 된다는 점을 물을 분배해 주는 개념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해 주시면 된다. 이거는 바로 요겁니다. 상수도 공급 순서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정수 나오는데 정수란 천연수를 사용하면 그거는 지하수를 채수해 가지고 지하수. 그래서 지하수의 정수 과정입니다. 거기에서는 지하수의 정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채수 나오죠. 채수, 침전, 폭기. 그래서 그는 지하수의 정수 과정이죠. 지하수의 정수 과정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채수하고요. 채수에서 그 다음이 바로 이 침전이죠. 침전. 깔아앉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폭기하고, 폭기라고도 하고, 이 폭기가, 어감이 너무 폭력지라고 해서 요새는 폭이라고 합니다. 중등학교에는 폭이라고 나옵니다. 폭이. 그 다음에, 이제, 여가를 하면 되죠. 그럼 폭기에서 이제 철성분을 용해성 철성 불용해성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가에서 그러고 다음이 살균을 하면 되죠. 살균. 그래서 간략히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 점 봐줄 거다. 이제 많이 그다음 이제 급수 방식이 나오는데 급수 방식에서는 수도 직결시, 고가 탱크 방식, 압력 탱크 방식, 탱크가 없는 부스 방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급수 방식은 네 가지입니다. 수도 직결식하고 고가 탱크식, 그리고 압력 탱크식, 탱크가 없는 부스 방식, 총 네 가지 방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의 수압으로
직접 공급해주는 방식이죠. 상향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수도 직결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도 본관의 수압에 따라서 수압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급수 방식 쪽은 일단 종류가 4가지다. 급수 방식은. 그래서 급수 방식은 첫 번째로 수도 직결식. 그래서 두 번째로 고가 탱크 방식. 세 번째로 압력 탱크.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 자, 이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을 우리가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 합니다. 펌프 직송 방식. 펌프로 직접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은 수도 본관의 수압으로 공급해 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소규모 건물에 적합하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요거는 수도 본관, 이 상수도, 수도 본관의 수압으로 상향 공급하는 거죠. 상향 공급하는 방식이 바로 수도 직결 방식인데 상향 공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얘는 뭘 설치할, 이런 물탱크, 물탱크 수조가, 탱크가 수조가 설치가 안 돼요. 물탱크 설치할 필요 없고, 펌프가 설치가 안 됩니다. 펌프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자, 이 수도 직결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이 물을 저장 안 하니까 급수의 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은 거죠. 위생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 적게 된 구조 간단한 설비비가 싼 겁니다. 근데 수도 본관의 수압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수도 본관의 수압이 있으면 얘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없으니까 수조나 펌프를 설치해서 하니까 유지 관리비가 필요 없는 거죠. 만약 펌프가 가동되면 유지 관리비가 들어갈 건데 이 펌프가 없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지 관리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단수를 하면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탱크를, 물을 저장한 탱크가 없는 거야. 탱크가 없기 때문에 단수시는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야지 단수시 공급해 주는데, 근데 펌프가 설치 안 하니까 이제 정전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정전을 하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거, 이걸로 수도 본관 수압으로 상향 공급하는 거니까 펌프를 설치하니까 정전 시에 공급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펌프가 있으면, 펌프가 없으면 안 되는 방식들이 있죠. 펌프 있어야 되는 것들은 정전 시에 급수가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단수 시는 급수가 되지 않지만 정전 시는 급수가 가능한 방식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 탱크 방식. 자, 이 고가 탱크 방식은 고가에다가 물탱크, 고가 수조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고가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하향 공급하는 방식이죠. 이것이 고가 탱크, 고가 수조 방식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가 탱크 방식은 우리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이 있을 때, 자, 이 대규모 건물에 많이 쓰는 거죠. 고가 수조 방식이 대규모 건물에 많이 쓰는데, 그러면 상수도, 수도 본관에 물이 지하 저수조로 옵니다. 그러면 지하 저수조에다가 담아놓으면 펌프로 인해서 양수 펌프를 활용해가지고 폴래요. 여기다 폴려버립니다. 폴립니다. 고가 수조, 고가 탱크로, 고가 탱크, 고가 수조로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쓰는 방법이죠. 이렇게 내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위생기구 수준으로 각 청의 위생기구 수준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게 고가 탱크, 고가 수조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가 유일하게 고가 탱크 방식이 하향 공급 방식이네. 하향 공급하고 있는 게 얘입니다. 하향 공급 방식을 채택하는 게 바로 고가 탱크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탱크에서 떨어진 거리만큼, 이 거리만큼 수압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장소에서. 그럼 떨어진 거리만큼 항상 수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요만큼 떨어지면 요만큼 떨어지면 요만큼 항상 수압이 일정하게 작용되는 것이 바로 고가 탱크 방식, 고가 옥상 탱크 방식, 고가 수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는 물탱크를 높은 데 설치했어야 돼. 이런 대규모 건물에 쓰는 게 고가 수조 방식, 고가 탱크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일정한 수압으로 항상 여기에서는 요거만큼 수압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고가 탱크 설치 높이는 최상층의 최저 수압 때문에 고가 탱크 높이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점은 고가 수조를 설치했기 때문에 물은 이미 정전이 되더라도 이미 고가 탱크에 들어간 물만큼, 수량만큼, 그래서 얘는 고가 탱크를 설치했기 때문에 단수가 되든 정전이 되든 정전시든 급수가 가능하다는 거. 일정 시간 동안 급수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일정 시간 동안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고가 수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측면상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죠, 이 단점은 물탱크가 크다 보니까 이 고가 탱크 방식은 수지로 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급수 오염 가능성은. 그래서 수조가 크다 보니까 수지로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가능성이 가장 큰 방식이 수압은 제일 일정하지만 수지로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불리하다는 겁니다. 위생적인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것이 바로 이 고가 탱크 방식, 고가 수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근데 이걸 이 고가 탱크를 6개월마다 청소해 줘야 됩니다. 6개월마다 청소를 해 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경상비가 조금 비싸지는 특징이죠. 경상비가 높아지는 이런 특징이 가진 게 고가 수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고가 수조 방식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하향 공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 탱크에서 여기에서 이제 수위 조절 개념은 이런 플로트 스위치나 전곡봉 스위치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곡봉 스위치. 근데 이 고가 수조의 나중에 이제 안전 수위 확보는 넘친간 오버플로 파이프가 그 역할을 합니다. 넘친간. 여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압력탱크 방식. 압력탱크. 자, 이 압력탱크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게 압력탱크 방식이죠. 지하 저수조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 저수조에 있는 물을 갖다가 자, 펌퍼로 바로 압력 수조에다 공급해 주는 거죠. 압력 탱크에다가 공급을 해주면 이 압력 탱크에서 압력을 가해서 위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압력을 가해서 상향 공급하는 방식이죠. 상향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압력 탱크 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압력 탱크 방식은 그래서 이 탱크의 설치 높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 탱크의 설치 높이, 고가 탱크는 설치 높이 제한이 있잖아요. 최상층의 수압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최저 압력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탱크의 높이 설치가 필요하면 얘는 설치 높이 제한이 필요 없는 개념이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게 바로 이 압력 탱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압력 탱크는 그래서 국부적으로 고압이 필요한 장소에 있습니다. 국부적으로. 그래서 이 압력 탱크 방식 경기장이나 체육관 같은 데 적합하죠. 이런 압력 탱크는 경기장이나 이런 체육관 같은 데 적합한 게 압력 탱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력 탱크. 자, 그런데 이 압력 탱크는 물을 사용하면 수압이 뚝 떨어지고 다시 안 사용하면 수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급수압 변동이 가장 심한 방식이 압력 탱크입니다. 급수압 변동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압력 탱크가 압력이 견디도록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제작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적어줘. 압력 탱크하고, 일반 여러분들 적어보면서 비교하면 되죠. 압력 밥솥하고 일반 밥솥 중에 압력 밥솥이 비싸죠. 그래서 이 시설비가 이 제작 비용이 비쌉니다. 압력 탱크가 그런 것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런 제작비가 상당히 비싸진 게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부적으로 고압을 필요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탱크가 없는 부스 방식이 펌프 직송, 펌프로 직접 공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주택 단지라든지 주택 단지나 또는 공장 같은 데 많이 쓰는 거예요. 얘는 주택 단지나 이런 공장 같은 데 쓰는 것이 자, 탱크 없는 부스 방식 펌프 직송 방식입니다. 그러면 펌프만 가지고 이제 공급해 주는 게 이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 탱크가 없다라는 뜻은 이 탱크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고가 탱크거든. 예, 고가 탱크가 없다는 거예요. 얘가 고가 탱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면 된다. 얘는 고가 탱크가 없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탱크가 없는 부스 방식의 자, 이 펌프 직송 방식의 단점이 이거거든요. 펌프로만 계속 공급하니까 펌프의 이 단락이 잦거든. 단락이 잦습니다. 고장이 잦다는 거예요. 펌프의 단락 개념이 자, 이런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락. 자, 그래서 펌프의 단락이 잦기 때문에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을 해줘야 돼요. 보완적인 요소가 되면 보완을 위해서 압력 탱크가 보조로 설치가 됩니다. 보완이 돼요. 압력 탱크가 있는 게 자, 사용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보시면 되고 펌프의 단락이 잦습니다. 그래서 압력 탱크는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이 겁니다. 여기서 탱크가 없다는 건 고가 탱크, 옥상 탱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압력 탱크는 보조로 설치됩니다. 최근에 부스 방식은 이 압력 탱크가 설계가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된다. 이 압력 탱크. 그래서 좀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는 옥상 압력 탱크는 지우십시오.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옥상 탱크가 없다, 필요 없다. 그래서 압력 탱크는 자, 보완을 위해서 보조로 설치가 된다는 점, 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요 개념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탱크가 없는 부스 방식은 특징이 최상층의 수압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최상층의 수압을 크게 할 수 있는 건데, 수압을 크게 할 수 있는 방식이 탱크가 없는 부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탱크 없는 부스 방식 펌프 징수, 펌프의 토출량이나 압력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상층의 수압을 크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수압이 가장 일정한 건 고가 탱크고, 수압 편차가 가장 심한 것은 압력 탱크고요. 최상층의 수압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탱크가 없는 부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급수 오염 가능성은 고가 탱크가 가장 높습니다. 그 반면에 수도 직결식 수질 오염 가능성은 가장 적은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펌프의 뭐 소요 동력
예산 이게 뭐 계산 문제하고 관련해서 많이 안 내기 때문에 설비는 아직은 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계산 문제 쪽에 뭐 최근에 언급은 하는데 몰라 7급 정도 혹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펌프의 소요 동력하고 자 뭐 거기 보면 소요 충마력 개념이 나오는데 뭐 이건 다른 거 아니고요. 일의 양을 갖다가 축동력이든 충마력이든 일의 양이죠. 물의 단위 중량 1000에다가 곱하기 양수량에다가 곱하기 전양적 일의 총량을 갖다가 동일하죠.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단지 이걸로 나눠준 거죠. 보통 여러분들 보통 1kW 할 수 있는 거 1마력이 할 수 있는 게 틀리잖아요. 동력이 할 수 있는 거. 102kg 동력은 102kg을 1m 1kW가 세컨 초당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양수량의 단위가 메다 삼성 퍼민이거든. 단위 중량 1000kg. 그러니까 퍼민 분당이고 이건 초거든. 곱하기 60 한 거죠. 그러면 6120이야. 60초를 했기 때문에 1분이 6100. 그래서 6120 곱하기 효율로 나누어 준 거죠. 그 반면에 자 이거는 충마력은 자 이거죠. 75kg잖아. 75kg per 1m 킬로그램을 메다 세컨 초당 움직일 수 있는 양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60초 곱해주니까 4500 되는 거죠. 4500. 그래서 4500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누어 준 겁니다. 그래서 축동력이든 충마력이든 주의할 점은 그러면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요겁니다. 양수량 단위가 메다 삼성 퍼민이 꼭 돼야 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된다. 이걸로 환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펌프의 장치와 배관상 주의는 흡입양정 대수는 짧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흡입양정이 자 길어지면 압력이 높아지니까 보통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발생합니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은 급수압력이 각종 높아지면 물이 증발되면서 기포로 분리되는 현상이죠. 그러면서 소음과 진동이 생기죠. 이것이 그래서 흡입량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간단히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흡입구는 수면에서 간격이 2배 이상 흡입구를 보통 풋도밸브라고 하죠. 2배 이상 잠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습격작용 워터해마에 대해서 자 습격작용 워터해마는 일반적으로 이거죠. 습격작용 워터해마는 기본적으로 자 유속의 흐름을 갖다가 급정지했을 때 이 물을 갖다 탁 닫아 요새 밸브들이 자동 밸브와 세정 밸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물이 속도 있게 오다가 탁 수도하니까 물이 와서 햇맞이라는 거죠. 그래서 워터해마 그래서 습격작용은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했을 때 자 배가 진동 충격음이 발생하는 거죠. 압력이 커지다 보니 이것이 자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간격이 적을 때 많이 생겨 유속을 급정지 수전의 개폐 시간이 급격히 개폐했을 때 많이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면 유속의 흐름을 서서히 해주면 되죠. 그러면 개폐 시간을 느리게 해주면 된 거다. 밸브 조작을 그 수동식 밸브 같은 거 사용하면 잘 안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지금 거의 다 전자식 밸브 형태나 세정 밸브 이런 자동 밸브 형태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간격이 적을수록 일어나게 간격 크게 해주고 유속 빠르게 하니까 유속 느리게 해주면 방지 대책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방지 대책을 다 사용하면 물이 안 나옵니다. 불국 배관이 생기니까 직선 배관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럼 방지 대책으로 일반적으로 그 반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그래서 방지 대책에서는 보통 기구류 가까이에 자 보통 공기실 내지 공기실 보통 에어챔버 공기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습격 방지기를 우리가 설치해 주시면 되는 건데 습격 방지기나 이걸 갖다가
설치해서 그 흡수해 주면 됩니다. 충격파를 설치해서 흡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커넥션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자 급수의 오염 현상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구나 이런 밸브 이런 거 불량 결과 오수나 이런 뭐 다른 물들이 역류해서 음료수를 급수를 오염시키는 현상을 우리가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특히 크로스 커넥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급수의 오염 현상을 방지해 설치하는 걸 보통 진공 방지기, 그래서 역류 방지죠. 버큐um 브레이크라고 하죠. 영어로는 버큐um 브레이크.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방지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급수 배관의 설계 방향에 대해서 해놨죠. 그래서 내에서 보는데 특히 이번에 굴곡 배관이 되면 공기가 차기 시기에 공기 빼기 밸브, 에어벤츠 밸브 우리가 설치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스톱 밸브, 지수 밸브를 달아서 적정인 국부적인 단수 계획을 좀 해고 수령 수압 조절해 주시고, 그다음에 워터 해마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습격전에 생기는 배관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겨울철을 대비해서는 방동 피복을 해주시고 여름철에 결로 방지해서 방로 피복이 이루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급수와 기타 배관 연결해서는 안 되죠. 연결하면 크로스 커넥션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급수 오염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층 건물들은 우리가 이 급수 조닝을 해서 지역을 나눠서 존을 나눠서 물을 공급해 주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료수 수지 오염 방지 대책과 관련돼서 탱크에는 다른 목적의 배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급수 이외에 다른 목적 배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측면 간단히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수조는 수리나 고장을 해서 2조 이상 나누어 설치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유입구하고 유출구. 유입구와 유출구는 대각선 방향으로 우리가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개념이죠. 이 고가 수조가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 유입구다. 고가 탱크에 넣는 유입구가 있으면 유출구를 여기다 설치해서 여기에 설치해서 이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면 이 안에서 물의 정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은 유입구와 유출구 멀리 배치하라. 이거 가까이 배치하면 안 된다. 멀리 배치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배치해서는 안 된다. 가까이 배치 개념은 안 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이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멀리 배치하는 걸 기본으로 찾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물탱크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수조가 있을 때 밑에도 공간을 띄워놨어요. 철근 콘크리트에서 밑에 받쳐놨어요. 그래서 밑에도 공간을 바닥에서 밑에도 공간을 둬야 돼요. 작업 공간을 둬야 됩니다.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의 스페이스가 보통 60cm를 잡습니다. 60cm 공간을 잡고, 그래서 보통 위에 상부만 보통 100cm 공간 두고 나머지는 최소 작업 공간 60cm 정도 확보를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설비 분야까지 이번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급탕설비하고 배수 통기설비 이런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